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16일입니다. 오늘 일본에서 오신 아주 귀중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강창만 통일일보 발행인이십니다. 우선 통일일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959년에 일본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주간지죠. 예, 주간입니다. 예. 그동안에 줄기차게 반공자유민주 노선에 서서 대한민국 편에 서서 일본의 북한 노동당 기지라고 볼 수 있는 조총련과 싸워서 그 결과로서 조총련이 거의 와해되는 그런 이념투쟁의 맨 앞장섰던 신문이 통일일보입니다. 통일일보는 아주 역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통일일보의 발행인이 이영건 선생, 이승목 선생, 그 다음에 그 바톤을 이어받은 분이 지금 강창만 통일일보 발행인이신데, 이번에 왜 한국에 오셨느냐 하면은 어제 있었던 8.15의 국민대회, 국민총궐기대회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제1동포를 대변하는 언론사니까 요새 이 한일 갈등 때문에 제1동포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제1동포들이 보는 대한민국, 그리고 한반도,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어제 여기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고 나서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예, 그 전에 통일일보 소개를 해주셔서 보도를 많이 해주셨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통일일보 창간에 대해서 잠깐 보충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영근 선생님이 주로 하셨고, 그 다음에는 민단회를 창립하신 원심창 의사, 6.3정, 상해 6.3정 사건의 주모자이셨어요. 원심창 선생님. 의사입니다. 안정근 의사의 의사. 백정기, 이강훈. 이분들하고 세 사람이 상해 미우라 공사를 습격해가지고 체포당해가지고 나가사키 형무소에서 16년이나 거기서 하고 해방 후에 나오셔가지고 민단의 초대 사무총장입니다. 그 무정부 투쟁을 했죠. 그 당시에는. 그때는 아나키스트. 맞아요. 그래서 이분하고 한국에서 망명하신 이영근 선생님하고 합류가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통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에서 통일운동을 전개하는 민족지로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3대 발행인을 맡게 됐습니다. 거의 2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왜 왔느냐는 말씀은 제1동포가 어렵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느냐 걱정이 돼서 왔습니다. 도대체 김일성 주체사상, 주체사상이라는 게 일본에서 1960년대, 70년대는 한때 확 퍼졌습니다. 주체사상 일본에서 먼저 퍼졌네요. 퍼졌죠. 각 대학에서 동경대학이나 각 연구회에서 조총련이 굉장히 힘이 셀 때는 퍼졌는데 하루아침에 없어졌잖아요. 그 하루아침이 언제입니까?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들어가면 소련이 무너지면서. 근데 어째서 우리나라의 주체사상이라는 게 어떻게 정착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일본보다 한국은 80년대니까 한 10년, 20년 늦었습니다. 그죠? 세상에 이런 것도 있습니까? 이런 일도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가 일본에 거의 한 70년 가까이 삽니다만, 참 우리나라는 서울올림픽을 끝내고, 참 못 살던 나라가 잘 살고, 우리 자식들에게도 참 대한민국이 이 봐라 얼마나 잘 나가는 나라냐, 자랑을 해가지고 주위에서 일본 사람들을 대하더라도 자, 떳떳하게 할 수 있었는데 살아왔는데
이당겨 가지고 말이죠.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오히려 일본 사람한테 떠나지 못하게 되버리네. 지금 말이죠. 예. 이 상황 보고. 예. 그래서 걱정이 돼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는 조직을 일본에서 지난 5월 25일 날 만들고 무슨 고을 함속에 대한민국 대표로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제1협의회 협의를 만들어 가지고 한자회 한자협 거기 민단 공동 대표이십니다. 예, 저도 그 언론계에 있지만은 원래는 원림국에는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나라가 있어야 중립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할 수 없이 공동대표로 뭐 꼭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민단의 중앙감찰위원장 하셨던 한재은 씨하고 한재은 씨하고 옛날에 그 도찌기현의 민단본부 단장하셨던 김일웅 씨하고 김일웅 저하고 세 사람이 공동 대표를 맡아가지고 우리 제일동포의 힘으로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나가자 그런 운동을 전개하자. 우리 본국 국민들을 좀 잠을 깨도록 하겠다. 이런 일종의 사명감이 와서 왔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셨는데 느낌이 어땠습니까? 자, 많이 오시긴 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우리 보수의 기본 이념은 자기의 생각, 주가 이념이라든가 이거는 가치관을 명확히 하면서도 10가지 의견 중에 하나가 당면한 목표가 있으면 다 뭉쳐야 돼요. 뭉쳐야 대동단계를 해야 되는데 나는 뭐 서울역에도 가보고 대한문에도 가보고 광화문에도 오고 다 네 군데 다 돌았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참 보면은 많이 오셨는데 좀 답답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목표가 안 합니까? 목표는 같은데 결국. 당면해서 말이죠. 문정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집중을 해야죠. 또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런 소감이 있습니다. 지금 강정문 사장님 발행인 말씀이 옛날에는 우리 동국에서 제일동포를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제일동포가 대한민국을 걱정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잘 됐을 때마다 이 제일동포의 위상이 일본에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죠? 올라갔죠. 특히 서울올림픽과 그다음에 우리가 민주화를 이룸으로써 이제는 당당하게 일본 사람 대하고 조총련을 누르고 했는데 언제부터 쉽게 가장 짧게 말하면은 2017년 문재인 정권 등장한 이후부터 어렵게 된 거죠? 어렵게 됐죠. 왜 어렵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권 들으면서 지금까지의 이 한일 관계가 이 참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징용 문제를 하나 보더라도 이거는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에서 일단 끝난 문제 아니냐. 2005년에 노무현 정권 때도 그렇죠. 특별 조치를 끝나는 상황이 아니냐.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나오느냐. 그래서 저도 뭐 이 8.15 이 국민대 참가하기 위해서 일부러 일본 국기를 내가 한 300개 만들고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어저께 몇 사람들 그걸 일본 국기를 어떻게 써먹으려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 동맹이 한미일 동맹이죠. 한미 동맹이 기본이고 그렇죠. 일본은 우리가 우호 관계 아닙니까? 한일 우호 관계죠. 한일 우호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른팔이 우리가 중간에 있다면 오른팔은 미국이고 왼팔은 일본이고 그래서 한미일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지고 동아시아에서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죠. 그래가지고 전체주의와 우리가 대결해서 우리 그 새로운 문명사회를 만들어가야 되는 그렇게 위해서는 옛날
일본하고 현재 일본을 구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에 그 반일 경제 뭐 침략이라 이런 침략이라고 그러죠. 예, 침략인데 도대체 전혀 저희들은 이해를 못 가겠습니다. 옛날 그 식민지 시대하고 오늘의 일본은 전혀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아주 강발령님께서 하신 말씀이 친일 하는데 1945년에 친일과 65년 이후에 친일을 구별을 하셔야죠. 그렇죠. 45년 이전의 친일은 그게 민족 반역일 수도 있고 생존 자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65년의 친일은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이게 당연히 해야 될. 그러니까 구친일과 신친일을 구별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몰아가느냐 하면은 오늘의 일본과 친해야 되겠다는 사람을 친일파로 모으는데 45년 이전의 친일파처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대착오라고 합니다. 바로 45년 이전의 시대와 65년 이후의 시대를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시대 착각이고. 큰 착각이죠. 이걸로 완전히 만연산행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일본은 제가 뭐 그 70년 되풀이 됩니다만 산도 중에 굉장히 일본 사람들이 친절하고 제가 그 차별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차별당한 거 당한 거 없어요. 오히려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그마한 사업을 하더라도 일본 은행에 가서 빌리는 게 훨씬 민족금융기관에 가서 빌리는 것보다도 절차하고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은 행정차별에 관해서는 우리 제일 한국인하고 일본 사람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80년대부터 차별이 없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자연히 받은 것이 아닙니다. 투쟁을 한 거죠. 일본 정부에 대해서 강력히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달라 이런 투쟁을 해서 쟁취한 우리가 하니까 일본 사람들도 그거 당연하다. 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 전부 이제 차별도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제일동포를 많이 조사장님께서 걱정하시는데 지금 최근에 제일동포는 아이고 참 우리나라가 이러니까 빨리 뭐 일본 국적을 바뀌자. 귀화해버리지 않은 사람이. 뭐 한국 사람으로서 자기 나라 궁지를 갖고 사는 것도 좀 힘들다. 귀화란 표현이 안 맞네. 일본으로 국적을 옮기는 거예요. 국적을 취득하는 귀화라는 건 취소입니다. 지금 제일동포 사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제일거류민단 얼마쯤 됩니까? 한 35만 명. 35만 명. 그럼 조총련은? 조총련은 3만 명 끊어졌습니다. 끊어졌어요. 이제 3만 2만 9천 명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35만 명, 3만 명 합치면 약 40만으로 보고 40만으로 보고 그에 이제 이분들은 다 35만 명은 한국 국적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고 또 이중국적은 없습니까? 이중국적은 우리가 없으니까 그 외에 최근에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10만 명 가까이 있습니다. 플러스 10만 명. 그러면 한 45만 명. 이게 이제 제일동포의 구성이 됩니다. 이 45만 명이 투표권 갖고 있죠? 갖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데요. 조선적을 조총련을 빼고 하고 투표권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투표권을 앞으로 잘 행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죠. 투표권 가지고 앞으로 언젠가는 어떻게 하면 누구를 안 찍겠다는 이야기 해야 돼. 누구 찍겠다는 이야기 할 필요 없고 이런 사람은 안 찍겠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하는 사람들은 안 찍겠다는 당연하죠. 그 유권자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해야죠. 그리고 실제로 또 투표에 많이 참석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투표율이 낮아버리면은 지금 미국 교포는 미국의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한 100만 명이 되는데 많죠. 투표율이 너무 낮대요. 그래서 영향력이 적어요. 그러니까 제일동포 투표 운동을 해야 됩니다. 투표 운동을 하면서 한국에 계속 발전을 해야 되는데
우선 이저 얼마나 답답해 하셨기에 지난 5월에 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예. 제1협의회, 줄여서 한자협을 한자협을 만드셨는데 만들었습니다. 예. 이 취지가 어떤 단체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젊었을 때는 그 고마움을 몰랐죠. 예. 그리고 또 박정희 대통령께서 또 뭐 우리 한강의 기적을 예. 만들어서 그래도 못 살던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이건 물론 그 국민들이 노력이 있지만은 자유민주주의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제도죠. 제도죠 이거는. 그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주 행복스러운 겁니다. 이거. 예. 저도 가끔 외국에 다녀보면은 일본하고 비교하면 아유 우리나라도 좀 참 이런 거 좀 더 고치면 좋겠다는 그런 소감이 많이 있는데 또 동남아시아나 유럽 이런 데 다녀서 우리나라 오면은 우리나라 같이 좋은 나라가 또 없지 않습니까? 예. 일본이 세계 최고고. 솔직히 이렇게 우리가 그런 나라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이 가치관에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켜야 된다는 신념에서 우리 조금이라도 제1동포의 힘으로서 이걸 막아보자 하는 의미에서 그 심정이지요. 지금 강파령님 말씀대로 예. 일본은 모든 통계에서 삶의 질이라든지 범죄율이라든지 뭐 깨끗한 거 예. 이런 데서 세계 예. 최고로 나옵니다. 그죠? 예. 독일, 예. 일본이 거의 막상막한데 그런데 한국은 그 최고인 일본을 따라잡겠다고 이렇게 노력하다가 보니까 예. 다른 나라보다는 더 좋은 나라가 됐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참 상상도 못했죠. 그 어릴 때 일본에서 참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을 능가하는 그렇죠. 삼성이 예를 들어 소니를 능가하고 마츠시를 능가하고 이게 말이죠. 꿈이죠.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감납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참 한국 사람 머리가 좋다. 저 거의 차이가 없다. 일본하고. 오히려 지금 뭐 일본이 좀 뒤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래서 우리가 굉장히 그 자랑스럽게 그래서 살고 왔거든요. 근데 요즘 와가지고 지금 특히나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말이죠.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 가치를 너무 떨어뜨리고 있고 잘못하면은 오기 전에 하루 전에 동경에서 우리 한자협에서 베트남 남베트남은 어떻게 해서 무너졌느냐 하는 학습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한국 상황하고 비슷한 질문이죠. 당시에 남베트남 상황하고 거의 똑같아요. 같은 일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그 파즈르가 하면은 또 끼워 맞춰줄 수 있어. 그래서 그 베트공이 마지막에 베트공이 한국 주사파지 뭐. 베트공이 올라가가지고 구엔 카오키 마지막 정부를 TU 올라가가지고 저 베트공 기 올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그게 길을 올린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전부 통일이 되면서 숙정됐죠. 한국의 주사파가 제일 먼저 숙정되지. 왜냐면 불평분자가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연구해서 참 잘못하면 우리가 그 베트남 같은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 반일 정책으로 제1동포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지장은 좀 와가지고 큰 지장은 없습니다. 본국의 그 국민들이 꺾이는 그 고난에 비교하면은 원래 제일 동포는 어려움 속에서 생활을 해가지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 속에서 경쟁해가지고 일본 사람들 경쟁해가지고 자립을 해왔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그리고 모든 면에서
그런 국리를 잘 갖고 살고 있습니다. 예, 걱정을 안 하고. 예. 그러니까 이 제일동포, 지금 제일동포라고 할 때는 우리 그림민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제일동포들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시장인 일본에서 살아남았고 또 차별과 싸웠고, 또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조총련이라는 공산당하고 싸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싸우면서 오늘날 일본에서 삶의 터전을 만든 제일동포들은 국내에 있는 한국 사람들보다도 더 경쟁력이 강한 사람, 그리고 투지가 강한 사람들. 저는 그렇게 우리 독자들 기반이 거의 제일동포이기 때문에 그렇죠. 개별적으로도 잘 사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성이 강하고 그리고 투지가 있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점, 나쁜 점을 전부 이제 조화시키면서 우리가 몰고 가고 있습니다. 요번에 문재인 정권에서 난 반일 운동은 이거는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관제 반일이라고 우리는 관제 민족주의라고 합니다. 이거를 관제 반일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든 반일 운동이 아니고 문재인이가 만든 반일 운동. 맞습니다. 그런 캠페인을 말이죠. 캠페인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똑바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실 가장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 강창만 발행인은 그동안에 일본의 차별과 싸웠고 공산당과 싸웠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할 자격이 있어요. 그동안에 그리고 이번에 특히나 말이죠. 문재인 정권 그때 노무현 정권 때도 그랬습니다만 좌파 정권이 되면서 이 반국가 단체인 말이죠. 조청년 그리고 한통년 한학동 애들이 또 지금 이번에 어저께인가 한 200명 이상 왔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료 초청을 해가지고 그 애들 돈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무료로 말이죠. 그동안 그 중에는 일본 공산당 아니면은 신좌익 같이 이렇게 와가지고 반일 운동의 한 캠페인을 말이죠. 제일동포 사회에도 확산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이 주사파 애들이 와가지고 제일동포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베트남가 제일 먼저 한 게 그 사회를 분열시키는 게 제일 먼저예요. 좌익들은 항상 소수니까 상대방을 분열시켜. 자기가 좀 힘이 세면은 평화를 합시다. 그렇죠. 그러게 그 전술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제일 중요한 정책이 국민 분열시키는 이번에도 느닷없이 무슨 친일파 들고 나오고 그 다음에 자신들을 밀어주지 않으면 이적분자라고 하고 개혁자라고 하고 죽창 이런 이야기 이게 다 국민 분열시키는 거니까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은 아베 정부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아베 정부하고는 싸워가지고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니까 적대는 변명을 만들고 국민들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국 국민들하고 싸워가지고 친일파라는 프레임으로 집어넣으려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는 이 주사파 사람들이 전술을 좀 변경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반일이니까 일본 국민들이 반발이 너무 세니까 이제 반아베로 이제 전술을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본에 먹혀듭니까? 안 내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면 압도적으로 이 일본 국민들이 이번에 대한 이 전략 물자 규제라든가 이건 잘하고 있다고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이 전략 물자가 어떤 물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번에 규제를 했느냐 하면은 듣고 계시는 방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이
3개월에 한 번씩 상업성에 이제 뭐 어느 정도 그 이런 데 사용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보고를 하게 돼 있답니다. 그런데 2년 가까이 한국 측에서는 전혀 보고 수입해간 한국 회사가 그 무걸 어디에 썼다는 자동적으로 그 보고서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해야 하니까 보고를 전부 아무 답이 없었어요. 아, 한국 측에서. 그 일본 측의 주장이죠. 일본 측의 주장. 검증을 그래서 그게 불투명한 것이 많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우리가 그 예상치 않은 예를 들어서 이란이나 북한이나 시리아, 시리아, 그런 데도 간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한다면 의심을 하게 되고 또 그런 구체적인 근거가 어느 단계에서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그런데 우리 한국 정부는 우리가 더 일본보다도 더 확실하게 통제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데 그러면 통제를 한다 하면 어떤 데 어떻게 썼다는 걸 제시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건 조금 더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한국 정부에서 이야기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에서 옛날 북한으로도 물자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건 조총련 기업이 저 일본에 무슨 그런 품대고 한 그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1980년대 중반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많았죠. 왜냐하면은 그때는 뭐 대남 공작의 주요 거점이 기지가 일본이지. 일본 아닙니까? 일본의 어떤 때는 그 대남 공작 요원 중에서 장관급이 한 7, 8명이 언제나 취재하고 있어요. 일본은 상주하고 있습니다. 상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1900 전두환 정권 때 통일혁명당 일본 본부 현직 책임자를 제가 한국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저가 당사자입니다. 전향시켰다. 전향시켰죠. 그리고 그 란수표. 란수표. 그거 다 저기가 자기 눈으로 봤습니다. 누굽니까? 문재인가 제일 자기가 존경한다는 신영복이 같은 그보다 더 위에 분이죠. 그 사람이 일본에 있었어요? 일본이죠. 여기가 뭐 김정일이도 만나고 허담 그 대남 비서였던 그 사람 만났. 뭐 한 40번 이상 비공식으로 북한에 왔다 갔다 그러면서 말이죠. 그런 부분을 직접 제가 왜냐하면 우리 중학교 동기 동창이거든요. 오사카에서. 그 애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랬습니까? 그래서 뭐 한 몇 년 후에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래서 쭉 사귀다 보니까 그 사람이 뭐 한국에도 가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한국에 내가 와가지고 깨끗이 정리하고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몇 년 전에 좀 병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제일 초대 통일혁명당 책임자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일본에 있습니다. 전향 안 하고? 전향했죠. 전향 안 하고 났어요. 그래서 1980년도 2년대쯤에는 일본 조총련을 통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이 들어갔다. 저쪽으로 갈 수는 있지만 특히나 납치 문제가 표면화 된 후에는 통제를 할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있을 수 없어요. 북한에 대해서. 지금 대북 제재를 가장 엄격하게 하는 게 일본입니다. 미국보다도 일본이 더 많죠. 일본이 훨씬 더 엄격하게 하니까. 어거지죠. 청와대 그 그분이 일본에서 직접 북으로 들어가는 거 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 일본에서 누가 그랬기 때문에 당장 탄로가 나고. 지금은 아니다. 옛날에는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여론조사를 하면은 김정은보다 아베를 더 싫어해요. 아베 수상을 더 싫어하는데 일본에서 아베 수상의 인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국민들 전체의 인기는 뭐 통계를 제가 뭐 항상 한 50% 정도. 예, 50% 정도 가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자민당 안에서는 절대적. 예, 절대적이죠. 예. 그리고 아베 그 자민당 안에서도 그 아베 수상에 대해서 뭐 반대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아베 수상이 이제 안정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그 전후에 최장기죠. 최장기죠. 최장기. 예, 최장기니까 오래 했던 분이 요시다. 그다음에 사토. 그다음에 고이점이 나카소네. 예. 이런 분들이 이걸 다 젖히고 가죠. 젖히고 제일 지금 최장기죠. 더구나 총리를 2번에 걸쳐서 예. 했으니까. 예. 드문 경우인데, 일본에서 아베 수상의 리더십이 강한 이유가 뭡니까? 입이 강한 이유는 막 그거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그 자민당에서 그 침체된 우시나와이다 그 잃어버린 20년을 되찾겠다는 그런 새로운 일본을 만들겠다는 그런 자신감을 보여주고 비전을 보여주고. 그래서 사실 말이죠. 아베노믹스라는 건 실질적으로는 소비자 2%를 올리겠다는 건 이건 뭐 꿈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소비 2%가 뭐죠? 소비 인플레. 물가 상승률을 올리겠다는 물가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돈을 일본 사람들이 너무 안 쓰니까 안 쓰고 또 탄스 요금이라 해가지고, 탄스가 뭡니까 우리말로 설라반에 돈을 넣고 돈을 안 쓴다는 거예요. 일본도 말이죠. 이 노령화 사회가 되니까 자기의 노후의 것을 생각해가지고 일본 분들이 좀 돈을 절약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비 촉진. 소비 촉진을 돈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안 돌아가니까 경기가 나쁘다. 그래서 소비 2%를 좀 올리자 이런 정책을 했는데 그거 효력이 그렇게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젊은 사람들 실업률을 완전히 아베 정권 들어있으면서 이걸 해결했어요. 어떻게 해결했죠? 이게 아주. 그러니까 그 정말 그게 이제 잃어버린 20년을 되찾는데 굉장히 그게 좀 뭐 내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건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많죠. 실업률이 뭐 사실은 거의 완전 고용이죠. 완전 고용이고 지금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 비결이 있을 텐데 왜 실업률을 이렇게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일본의 이제 뭐 어떤 분야에 예를 들어서 가이고라는 해고를 잘 못하겠네. 각 분야에 말이죠. 그리고 일본 사람이 인구가 1년에 한 20만 명 이상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지금 입관법을 개정해가지고 입관법을 관리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이민이라는 걸 제일 싫어하죠. 단일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경 입국관리국에 국장했던 분이 사카나카 히테노리라는 분이 일본형 이민정책이라는 그 책을 썼어요. 연구를 쭉 해가지고 1천만 명을 외국으로 젊은 사람들을 일본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1,000만 명을요? 1,000만 명. 앞으로 장기적으로. 아이고, 대단한 거예요. 약 50년에 걸쳐가지고. 지금 아마 일본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한 200만 명 정도 되지 않나? 그래. 한국이 200만 명인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1년에 적어도 20만 명 받아들이겠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도 말이죠. 거기에 이사를 그 사단법인이 되었는데 그 강상 좀 같이 좀 도와달라고 그 일본 사람들 이민에 왜 우리 제일 동포가 들어가야 되느냐. 좀 말만 고맙다고 거절했는데 안 그렇다. 북에 말이죠. 북송당한 사람이 10만 명 같지 않느냐. 그렇죠. 그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자손들이 장래 일본으로 또 돌아와 가지고 살고 싶다 하면은
전부 받아들이겠다 이거.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예. 얘기네. 아 그때는 좀 강 씨가 말이죠 좀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예. 아, 그 말이 맞다. 알겠다고 내가 이서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여기서 조금 쉬시고 다시 합시다.